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저와 닥두님이 그의 최고 걸작으로 뽑는 조디악입니다. 지금부터 조디악파의 주장이 시작되겠군요. 예. 조디악은 뭐 그렇게까지 스토리를 길게 설명해드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1966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실제 사건이죠. 네. 조디악 살인 사건. 조디악 킬러 살인. 조디악 킬러. 공포 영화 속에 많이 모델이 됐었고 실제 가장 유명한 영화는 바로 더티엘이죠. 예. 한마디로 묻지마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영화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주인공격인 그레이 스미스, 제이크 질레안이 연기하는 그레이 스미스, 바로 신문사의 만평가예요. 그리고 역시 신문사의 간판 기자였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하는 폴 에이브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의 경위인 데이비 토스키, 마크 러펄로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인 암스트롱 경위, 앤소니 에드워즈가 연기하는 이 네 사람이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결국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 수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게 그냥 영화의 내용이죠. 특별한 사건이 있진 않아요. 예. 조디악이 나올 때만 해도 이 영화에 보면 말이죠, 아이언맨도 나오고 헐크도 나와. 그렇죠. 네, 조디악이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 물론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유명했다가 망가지고 이때부터 부활의 꿈을 꾸고 있을 텐데,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제이크 질레난이 토비 맥가이하고도 살짝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비 맥가이인가? 스파이더맨도 나오네? 그렇진 않고 제이크 질레난은 어벤져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제이크 질레난은 슈퍼히어로 영화는 나온 적이 없죠. 예. 제이크 질레난은 토비 맥가이하고 좀 다른 게 미국 배우 중에 이렇게 머리 큰 배우가 별로 없어요. 헐리우드의 하정우라고나 할까? 그러면 매기 질레난 누나까지 같이 욕하는데. 예. 그 누나 괜찮은 배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현실의 어벤져스는 결국 사건 하나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조디악. 실제 이 조디악 사건을 수년간 조사해온 실제 이 크로니클 신문사의 만평가 그레이 스미스의 저서를 영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디악 사건은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지만 유력한 용의자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도 그가 사실은 범인이다라고 암시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감독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영화 찍었대요. 데이비 핀처도. 예.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영화가 좋기는 한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큐멘터리적 구성으로 보여주는 것일까? 좀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보고 나니까 최고 걸작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영화 처음 볼 때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거의 영화 스크린 속에 빠져서 영화를 봤었는데 다시 보면서 느낀 생각은 역시 핀처가 이제 드디어 고전적 스타일의 영화를 완성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 이상 이제 조디악파 두 분의 코멘트가 있었고, 세븐파인 저로서는 최고 걸작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세븐하고 파이트클럽 이후로 핀처의 퇴락세 내지는 자기 반복적 영화들이 나오면서 왜 이래 이러다가 조디악을 보고 나서 핀처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구나, 어느 정도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점에서 조디악을 제가 평가하긴 하지만 세븐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로 이 조디악을 기점으로 해서 핀처의 연출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정적이면서 좀 보다 좀 고전 영화적 스타일이 좀 가까워지는 형태로, 전통적 영화의 내러티브를 좀 살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닌데 저는 여전히 세븐이나 어떻게 보면 약간 파이트 클럽에서 보였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영화들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 저는 세븐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븐하고 파이트 클럽만 해도 젊었을 때니까 좀 결기가 있고 영화에 여기서부터는 결기보다는 원숭미를 좀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정돈돼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일단은 저는 이 영화는 세븐과는 전혀 다른 태도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분했잖아요. 결기하고 원숭미로. 일부 지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세븐에서 이미 연쇄살인범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그리고 세븐을 뛰어넘는 영화를 사실 만들 수 있다는 장담도 하기가 힘든 그럼요. 상황인데 왜 조디악을 만들었을까? 근데 결국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로 영화의 뭐 톤뿐만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였을까요? 첫 번째 세븐은 명백하게 범죄, 존재하는 범인, 물론 익명성으로 대변하긴 했지만 그것을 내세워서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조디악은? 악의 존재, 바로 오브제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그 시대를 이야기한 영화가 바로 조디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의 존재를 삭제함으로써 시대를 자 동의하는 거는 조디악이 겉으로 봤을 때는 스릴러물의 구조를 갖췄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범인을 잡거나 그럼요. 이런 건 중요하지 예. 않고 예. 시대상 자체를 묘사하는데 더 큰 비중을 뒀다는 거는 파고님에 동의하지만 악의 존재를 거세했다? 그렇지는 아니 나오잖아 계속. 그러니까 플롯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캐릭터들이 쫓아가는 악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몰아가기 때문에 악의 존재를 거세했다기보다는 악의 존재는 일종의 맥거피나 오브제 정도로만 놓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묘사에 더 치중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파고님 견해에 동감하는데 역시 갈리는군. 일단 분명히 뭔가 구체적 악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데 사실 정황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예.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악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없다고 보면 여기는 나머지 70년대의 공간만이 이 영화에 남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결국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영화를 빌려 얘기하자면 이 주요한 4명의 캐릭터는 이 70년대를 허상과 싸워왔던 거고 결국 이런 존재하지 않는 허상,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불안감, 공포, 그것을 겪은 게 바로 70년대 미국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68년, 69년을 지나면서 월남전 이후로 그 아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결국 그렇게 허상이 없는 연쇄살인범 조디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허상이 싶었던 없는 게 것은 아니라 실상이 없는 실상이 없는 허상과도 같은 조디악이라는 것을 내세운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68의 시대가 지나고 뭔가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갑자기 반문화 또 안티컬처 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전에 극악무단 행위들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경제 상황도 개판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그 장밋빛으로 빛나던 현실이 갑자기 회색이 돼버린 거죠. 이게 2010년 영화인가요, 조디악이? 10년 2007년 아닌가요? 2007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핀처 자체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중년의 시대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핀처가 그 정도 나이 먹고 영화를 찍다 보니까는 조디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겉으로는 연쇄살인범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시절 우리는 이렇게 살았었지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 시대상을 그리는데 굉장히 핀처가 역점을 뒀다라는 걸 뭐뭐로 할 수 있냐면은 영화 착 시작하면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Easy to be hard라고 제가 정말 좋아해 맞지 않는 뮤지컬 헤어의 히트 넘버 중에 하나인데 헤어야말로 60년대 말에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반전 그다음에 히피 정서를 담고 있는 영화고 그 노래 말고도 중간중간에 시대상을 묘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리지널 스코어보다는 그 유명한 팝 넘버들을 팝을 계속 쓴 것도 있고 음악을, CG로 만든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트랜스 아메리카 타워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그 사진 보면은 피라미드처럼 생긴 뾰족한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관광 명소가 됐지만은 72년도인가 3년대 그 타워가 세워질 때마다도 마치 에펠탑 세워질 때 반대했던 것처럼 시민들도 그렇고 뭘 졌다 이상한 건물을 세우냐라고 반대를 했는데 왜 제가 그냐면 이 중간에 인서트로 고개 세워지는 과정을 그 타임랩스 기법을 해가지고 그 타워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거를 이렇게 쭈르르륵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굳이 그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인서트로 해도 충분해. 근데 트랜스 아메리카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거를 타임랩스 기법으로 인서트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경과를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핀처의 의도가 있었고 그때 내가 그걸 딱 보고 아 핀처는 시대를 그리고 싶었구나 확실하게 왔거든요. 그리고 참 묘한 게 분명히 살인사건은 66년도에 벌어졌는데 조디악이 실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낸 게
69년도거든요. 이게 참 시기적으로 굉장히 절묘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온 게 1978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혼란의 시기와 더불어 조디악이 존재를 했던 거죠. 정확히.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월남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닉슨, 포드, 레이건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미국이 여러 가지 가치관에 있어서 참 변화와 고통을 겪던 그 시기였구만요. 딱. 그러니까 뭐 여기도 영화 나오지만은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누군지 오리무중인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으로서의 뭔가 잘못되어 갔던 증상은 존재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지 역시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조디악 킬러가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얼치기 같은 면도 보이고 왠지 세븐과 파이트 클럽을 찍을 때 핀처 감독 자신을 좀 이렇게 그다 딱 입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종 욕구는 강해서 막 자기의 범행을 막 통보하고 그러지만 정작 잡히기는 싫어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들긴 하네요. 사실 근데 그런 놈이야말로 겁장이지. 아주 야비하고 치사한 겁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장면도 재미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주인공 그 만평가한테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와요. 누가 범인이다라고 밝혀요. 이 장면 명백하게 저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영화 속에서 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이 주인공이 드디어 이 범인을 확신하고 누군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는데 아주 정반대의 상황이 이 영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이 보여져요. 가장 정말 스릴 넘치는 장면. 가짜로 쪼는 장면. 근데 그것마저도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대 상황. 그러니까 닉슨을 결국 그 자리에서 끌어낸 건 언론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언론이. 그 다음에 경찰들이 포기하고. 그러니까 워터게이트는 사실 익명의 전화, 딥스로트로부터 시작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나를 이 영화는 또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또 물론 이제 시나리오 구조가 약간 독특하기도 한 게 뭐 based on 뭐 액츄얼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실제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올마가잖아요. 그 제이크 질레날로 시작했다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 갔다가 마크 러팔로로 갔다가 얘는 제이크 질레날은 언제 나오나 했더니 뒤에 또 나와가지고 얘가 쫙 이끌어가고 그건 실제 사건의 발생과 진행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정통적인 시나리오 작법으로 보면 약간 독특한 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이 영화에서 핀처의 목적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얘기로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재밌었던 장면이 방금 그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중반에 끝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가 도로를 따라 쭉 가는데 카메라가 위에서 수직으로 차를 따라가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마치 십자로를 가는 자동차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오슨 웰스 의식한 것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세븐에서 캔터베리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캔터베리 이야기 인용한 부분의 첫 문장이 이건 너희는 내 거리에 서서 살펴보아라. 예로부터 있는 길을 물어보아라.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난 터치 오브 이블의 그 길거리 씬에서 크레인 샷도 약간 떠오르던데. 뭐 핀처가 뭐 나보다 영화를 덜 봤겠어. 많이 봤겠지. 이 영화는 사실상 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두 비교 지점에서는 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공통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실화에 근거했다. 두 번째, 범인은 잡지 못했다. 그리고 범인을 잡는 과정, 범인 자체를 잡는 것보다는 범인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대 배경이 영화의 기초정서로 중요하게 깔려 있다 등등을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디악도 좋지만 살인의 추억이 더 훌륭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 보면서 자막 탓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어를 못 들으니까. 근데 영화 보면 초반에 그 범인의 인상에 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후반에 제이크 질레날한테 아내가 밥은 먹고 다녀?
실제로. 예. 그럼 저런 장면이 있잖아요. 제이크 질레날이 그 범인으로 의심되는 그 사람이 일하는 철물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잡화점에 딱 가가지고 많이 쳐다보다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저는 딱 살인의 추억에서 예. 박해일 앞에다 놓고 송강호가 밥은 먹고 다니냐. 예. 즉 그 장면 떠오르고 또 살인의 추억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은 엔딩 장면인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형사에서 퇴직한 송강호가 십몇 년 후에 사건을 찾아갔더니 웬 여자 꼬마아이가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옛날에 여기 관련이 있던 데에서 이걸 얘기하고 갔는데 송강호가 어떻게 생겼대? 그러니까는 평범하게 생겼어요. 예. 그때 송강호가 멍하니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카메라가 부음오버라고 송강호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나 그때 깜짝 놀란 게 야, 송강호가 이렇게 뛰어난 연기자였어? 그 표정 하나 자체가 만 가지 언어 이상의 의미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게 이번에 조디악을 다시 보니까 그래서 난 제이크 질레난이 그 철물점 가서 볼 때 야, 송강호처럼 해봐. 송강호처럼 해봐. 그런데 그만큼은 안 나오더라고. 게다가 이 핀체 감독이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도 보지 않았을까 싶었던 게 그 지하실 시퀀스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게 2007년 영화라고요? 다시 말해 그러면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2007년이면 거의 10년 전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헐리우드 감독들이 한국 영화를 볼 시대는 아니긴 해요. 다른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살인의 추억을 보고 나서 이 감독 뭐지 싶어서 데뷔작을 한번 찾아봤다거나. 그랬을라나. 근데 저는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또 제 섬소리를 하면은 남이 만든 한국 영화 2번 이상 안 봅니다. 바빠 죽겠는데. 근데 살인 추억은 이제 풀타임으로 서너 번 봤고요. 요번에 핀처 준비하면서 다시 또 부분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고 봉준호 감독의 불행은 말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핀처 이상으로 이미 지금도 핀처 못지않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 감독이었으면 훨씬 더 일찍 핀처 이상으로 인정을 받았을 텐데 한국에서 태어난 바람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옥자 기대합니다. 봉 감독 잘 찍어주세요. 저는 살인의 추억과 좀 비교를 하자면 두 영화가 소재 선택도 비슷하고 영화의 분위기도 비슷한데 하고자 이야기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살인의 추억은 정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들의 이야기가 정말 중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게 봐요? 나는 살인의 추억 또한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오히려 이 캐릭터들에 대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캐릭터들을 통해 이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더 중요했다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태도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디악이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예, 조디악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니까 좀 설득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살인의 추억은 그 시대 이야기를 이 캐릭터에 대입을 시켜요. 어떤 식이냐면 바로 그 김래아 씨 캐릭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고문이나 이런 사건들을 사실은 이 캐릭터에 대입을 시키잖아요. 그래. 자꾸 배우들의 시대적 폭력들. 그렇죠. 예. 근데 이 영화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시대에 부실한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하지만 이 조디악에서는 이 사람들 개개인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조화가 안 됐다 보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찾아낸 증거를 조합하기만 했어도 진범을 찾아냈을 건데 공조가 안 되니까. 공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직까지 덜 구축된 사회를 그리고 있는 거죠. 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추억은 시대를 은유한 영화고 조디악은 시대를 직유한 영화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급조한 티가 나네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디악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재능 있는 감독에서 거장에 좀 더 다가갔구나. 데이비드 핀처가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살인의 추억과의 관련성 하나가 더 떠오르네요. 예. 제이크 질레난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물어봤을 때 누군지 꼭 알아야겠다고. 살인의 추억 포스터. 누군지 알고 싶다. 그리고 미치도록 알고 싶다. 미치도록 찾고 싶었다. 네. 성인이 된 데이비드 핀처의 어떤 작품 세계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고 조디악은 데이비드 핀처가 만든 다크 버전의 포레스트 검프인 거죠. 결국 이제 제마키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대를 회고했다면은 핀처는 어두운 버전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훑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핀처의 포레스트 검프인 거죠. 스탠리 형님 말씀처럼 그렇게 제대로 다뤘기 때문에 어두운 거죠. 저는 포레스트 검프와의 비교, 이 영화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크 버전의 포레스트 검프라고 말씀드렸고요. 포레스트 검프와의 비교를 모욕이라고 생각한 자체를 저는 포레스트 검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레스트 검프야말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보수가 가면을 쓰고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두 분이 손잡고 모욕하러 가시고요. 국제시장 때문에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국제시장 나오기 전에 포레스트 검프는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영화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영화의 태도에 대해서.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마이클 제메키스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해요. 로버트 제메키스? 로버트 제메키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특별하게 정치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그냥 자기의 주관으로 그 시대를 그냥 해석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시각을 대입해서 보면 넌 뭐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았니? 라고 나올 부분이 있긴 하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 가장 위험한 존재죠. 사실 포레스트 검프는 30살쯤인가요? 그때 보고 좀 무서웠었는데요. 데이비 핀처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영화는 바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비교적 근작이죠. 소셜 네트워크. 청년 갑부 중에 최고 갑부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소유자, 실소유자, 창업자, 창업자를 다룬 영화죠. 저커버그라고도 하죠. 마크 주커버그, 바로 페이스북이 현재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페이스북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거의 사실에 근거한 영화 같아요. 영화가 시작되면 마크 주커버그는 여자친구와 술 마시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이죠. 이 여자친구가 바로 여신님, 루니마라 여신님. 기숙사에 돌아와서 너무 사심이 들어간다. 빡 들어서 블로그에 이 아름다운 루니마라에 대한 비난글을 올려요. 그리고 친구인 왈도, 닉네임인가? 애칭인 것 같아요. 왈도, 에드와드 세버린. 이 왈도의 도움으로 하버드 웹을 해킹해서 여자들의 사진 DB를 모아서 얼굴 비교하는 사이트 페이스매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죠. 하지만 주커버거는 하버드에 의해서 6개월간 정학을 당하게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퇴학을 시켰어요. 그럼 더 훌륭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학교의 사이트를 해킹도 했고. 하지만 이 주커버그 실력을 알아본 형제가 있죠. 엄친아 형제. 윙클보스 형제가 주커버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버드 소속 학생들만의 아주 배타적인 커뮤니티 하버드 커넥션을 만들어 달라고 주커버그에게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을 한 이유는 무슨 SNS에 대한 대단한 야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내가 하버드 출신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여자 꼬시려고. 하버드 이메일 계정을 보면 여자들이 달라붙으니까. 이때 주커버그는 이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기로 결심하죠. 이 윙클보스 형제에게는 자꾸 사정이 생겨서 만드는 게 늦춰지고 있어. 이러면서 이 배타적인 커뮤니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커버그는 바로 친구 왈도에게 돈을 투자받아 더 페이스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주커버그게 아니었어요. 이 형제들이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기술이 없으니까 네 기술로 한번 만들어 줄래? 했는데 주커버그가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살짝 우라카이 해가지고 아이디어에다가 나의 기술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 봐야지 해서 만든 게 더 페이스북이었던 거죠. 여기서 바로 천재의 탁월함이 어떤 건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일단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서 이걸 생산성 있는 뭔가로 바꾼 다음에 잠도 안 자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럼요. 정말 이 오프닝에서 캐릭터 확실하게 보여주죠. 확실하게 보여주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 딱 보면 첫 장부터 굉장히 크게 웃은 게 알다시피 주커버가 여친하고 데이트하는 장면이잖아요. 파고님 얘기했던 여신 루니마라. 이때만 해도 루니마라 거의 무명이었는데 하여간 그 모습 웃었던 게 야 제가 참
너드라고 얘기해야 될까, 기기라고 해야 될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서,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는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지만 그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아니 여친 앞에서 물론 이제 저럴 수는 있어요. 그 여자들이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 때가 뭐 신체적으로 잘생긴 것도 있지만은 남자가 지적으로 보일 때 매력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의 남자의 지적 능력은 원시 사회에서의 산악 능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얘는 지적 능력 이상을 벗어나서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연락에 떠버리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앞에 있는 여자는 이 자식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해서 야, 저런 캐릭터가 딱 드러나는구나. 전혀 앞에서 있는 사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시 아이젠버가 하는 주커버그 역할을 보면서 인간 소시오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회적인 사이코인데 하는 대화를 보면 계속 엘리트 그 그렇죠.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학벌 차별하고 자기 관심 있는 과시적인 그것만 계속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죠. 문득 그 말씀을 하니까는 제가 오늘 읽은 뉴스가 하나 생각나는군요. 요즘 세간의 화제가 돼 있는 그분께서 청년 등과를 했을 때 학교에서 이쁜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야, 너 내가 팔자 고쳐줄게. 나 고시 패스한 몸이거든. 나랑 사귀지 않겠니? 근데 그 여자가 웃기네 하고 가버리니까는 저것이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매우 심하게 욕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아는 그분 최근에 물러나신 그분. 그러니까는 그 사람 성격도 어느 한쪽 분야에서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일수록 내지는 자기 자신감이 뛰어난 친구일수록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시 아이젠버그가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도 그래서 배우가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해요. 저커버그하고 아이젠버그하고 이름으로 알다시피 둘 다 유대인입니다. 예, 배우도 그렇고 실제 인물도 그렇고 딱 그런 모습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에요. 예. 어쨌든 이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훔쳐 만든 배타적인 커뮤니티 더 페이스북은 하버드 내에서 엄청난 가입자를 유치하게 되고 점점 더 학교를 늘려가게 되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자 비슷한 또래 어린 IT 청년 창립자였던 숀 파커 냅스터의 창립자였죠. 바로 우리에게 공유의 힘을 알려준 영웅. 미국판 소리바다. 그렇죠. 소리바다가 한국판 냅스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왜냐? 냅스터로는 우리가 MP3를 주고받았지만 소리바다에선 야동을 주고받았다는 거. 저는 텍스트를 주고받았다고 이해하고 싶어요. 예. 저는 안 주고받았습니다. 그 말고는 파일 구리 뭐 등등등등 많았는데 요즘은 보안 의식이 정말 확고해져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런 거 들으면 나 당혹했던 게 딴 사람 컴퓨터에 있는 거 막 다 긁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든 PPT 문서도 막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겁을 해가지고 저는 컴퓨터에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정말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C 드라이브를 분리해가지고 내 파일이 긁히지 않도록 굉장히 애썼던 경험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공의의 힘을 가르쳐준 예. 많이 컸다 스탠리.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처음 유니텔에서 만날 때 저는 천리 아니나 하이텔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유니텔로 비로소 PC통신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하이텔이나 천리아는 일단 전화기선을 빼줘서 꽂는 것도 굉장히 짜증이 나. 그거 하는 동안에 전화를 못하는 것도. 근데 들어가려면 웬 도스 시스템에서 뭘 많이 쳐야 되잖아. 근데 유니텔은 누르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만 그때에 비교하면 내가 뭐 별 파일 공유 얘기도 하고 많이 컸네. 소리바다 같은 건 뭐 그 뭔지 몰라서 쓰지를 못했고 대신에 파고님한테 뉴스그룹에서 영화 다운받는 법을 그 강의 받아서 뉴스그룹을 사용했었죠. 사실은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진짜 고수들은 토렌트도 안 합니다. 여전히 뉴스그룹 많이 쓰죠. 뉴스그룹이요? 예. 또 저에게 뉴스그룹으로 인도를 하셨던 경향신문의 정 기자님 존경합니다. 그건 난 처음 들어보네. 하여튼 더 페이스북 이렇게 커가는데 그 와중에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 숀 파커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예. 이 숀 파커는 단순히 무슨 광고주 몇 개 붙여서 이 사업을 키울 것이 아니라 IT가 가지고 있는 힘, 회사의 가치 자체를 높이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지만 원래
CFO죠. 그 투자를 담당했던 친구 와일도는 그냥 소소한 광고주를 만나는데 더 열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주커버그는 그런 절친한 친구 와일도보다는 숀 파커에게 점점 더 마음을 기울여 가죠. 더 큰 그림을 보여줬으니까. 사실 실제로 이제 2000년대 초쯤에서 IT 쪽에서 특히 돌았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의 실리콘밸리에 이런 IT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들의 사업 모델은 컨퍼런스와 기업 매각 말고 뭐가 있냐라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에 벤처 붐이 그렇게 해서 꺼졌던 거예요. 그렇지. 굉장히 돈을 벌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고 뭐 있어. 근데 수익 모델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넵스터의 창업자가 훨씬 더 큰 잠재 가치를 보니까는 저커버그가 원래 투자자한테는 뭐 100만 불 벌게 해줄게 했는데 그놈은 와가지고 야 1억 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훅 간 거 아니야. 결국 숀 파커가 또 페이스북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중요한 조언도 하죠. 앞에 더 빼. 그냥 페이스북이 깔끔해. 쿨하지 않니? 딱 이렇게. 그리고 이 숀 파커의 수완으로 실제로 투자를 받게 되면서 페이스북은 커가지만 이들의 갈등이 증폭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투자를 담당했고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와일도의 지분이 엄청난 투자로 인해 똥값이 된 거죠. 줄어드는 거지. 사실 이건 숀 파커와 주커버그가 짜고 일부러 와일도의 지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신들은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아쉬우니까 돈 있는 친구한테 가갖고 야 너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랬지만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니 이 회사는 10억짜리인데 왜 1000만 원 낸 놈이 저렇게 지분을 많이 가져야 돼? 요따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게 다 돈 앞에서는 우정이고 뭐고 없는 비장한 사업의 세계예요. 진짜 주커버그 이 자식 정말 얍실하구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결국 이 주커버그와 와일도의 소송, 그리고 주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의 소송, 그리고 소송 현재 상황과 과거 회상이 번갈아 나오면서 영화가 주로 진행이 되죠. 오늘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완성도는 4편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후기 스타일의 영화지만 영화 자체는 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영화는 정말 재밌다는 거. 데이비드 핀처가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균질하진 않잖아요. 좀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도 퀄리티를 보면 중간이나 중상 이상은 가는 거죠. 저는 명백하게 중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평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한 중간보다 약간 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이 쳐일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있고 퀄리티도 높은데 그 공헌의 많은 저는 기여도는 아론 소켄의 극본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완성도가 있지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소송 과정을 쭉 지금 박원님 설명했잖아요. 이런 전기 영화를 다룰 때 일종의 전기 영화 아니겠어요? 그 인물을 보는 관점,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읽을 것인가 부정적으로 읽을 것인가 때는 이 사람의 추악한 면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인물을 입체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균형이 잡혔고 그다음에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은 사실 재미가 없어. 근데 이 영화의 메인 플롯은 말이죠. 거의 소송전이야. 초반에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친구 앞에서 뻘짓하는 거를 딱 보여주고 이 뻘짓 때문에 까였던 저커버가 열받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까지가 설정 부분이고 그다음부터는 시제가 헷갈릴 정도로 이게 현재요 과거요라고 헷갈릴 정도로 계속해서 소송 지금 얘기했던 A와의 소송, B와의 소송, C와의 소송 나오는데 그걸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체감 있게 박진감 있게 스릴러처럼 쪼이는 맛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메시지는 명료하게 정리되거든요. 이거 다 내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뉴스룸의 작가이자 웨스팅의 작가인 아론 소킨 형님의 공이 아닌가. 이런 분 어떻게 한국에 안 계시나.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법정 드라마죠. 법정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쨌건 핀처니까 그 각본을 가지고 이 정도로 찍지 않았을까 하는 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핀처는 각본이 좋으면 더 잘 찍어. 핀처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꼈는데 이 영화도 드라마잖아요. 근데 핀처가 이 리듬 감각이나 영화를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영화가 세븐같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에 서스펜스가 네. 있어요. 예. 꽤 난 서스펜스 각본의 능력으로 많이 본 건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소셜 네트워크와 고온걸은 저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사실은 3호 톤에면은 다른 영화인데. 네, 뭐냐면 저 소셜 네트워크 이 마크 주커버그 캐릭터가 묘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표된 걸로 의하면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14억 명이에요. 예. 이 영화의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14억 명의 웹상의 그 유저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었던 마크 주커버그가 실제로는 그의 삶에서 주변 인물들을 다 까내고 까내고 배신하고 고립을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 이 영화는 SNS도 그렇고 관계에 관한 영화잖아요. 저는 그 또 곤걸 역시 관계에 관한 영화, 부부 관계. 저는 곤걸 보고 야 부부란 저런 거구나. 저는 굉장한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왜 그래? 그러고 보니까 또다시 세븐이 생각나는데 세븐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인용했던 게 결국 초서와 단테지 않습니까? 단테가 보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네, 주커버그가 결국 배신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죠. 아니 저는 정말 이제 곤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곤걸 마지막에 보면 부인이 결국은 거의 사이코패스잖아요, 정말. 근데 근데 이 주인공이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여자를 버리는 게 나한테 행복한 걸까? 그러면서 오프닝하고 연결되는데 도대체 이 여자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그러면서 영화 끝나잖아요. 저는 야 이게 부부관계구나라고 저는 되게 정말 명백하게 결론을 내린 영화가 곤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사가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곤걸에서 정말 머리를 쪼개가지고 네. 보고 싶다. 그건 전 지금까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부부관계를 나타낸 영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은 말이죠. 데이비드 핀처를 곤걸의 감독으로 알아요. 예. 그래서 야 세븐이라고 했을 때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저는 곤걸을 아직 안 봤습니다. 아 곤걸도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핀처 죽지 않았구나. 근데 곤걸보다는 저는 소셜 네트워크를 좀 더 좋게 보고 지금 박 의원님은 관계에 대한 영화라고 해석하셨는데 저는 관계보다는 외형상으로 동일해 보이는 것의 다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라고 보여져요. 곤걸이든 소셜 네트워크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 마크 저커버그가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분열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곤걸도 남들 앞에서는 지극히 정숙하고 현숙하고 아름답고 이런 부인이 벤 애플렉시가에서 보면 얼마나 악마적이고 서치어 BITCH로 보이는 그런 어떤 이중성, 양면성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쪽에서 일맥상통하지 않나. 예. 소셜 네트워크 엔딩에 그 젊은 여성 변호사가 하는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커버그를 가리켜서 역사 창조의 악역 그리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려고 애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그 감독의 태도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의 관점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거라고 봐요. 인간은 저런 거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쁜가 해서 봤더니 실제로 나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일부러 위악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적어도 자기 그냥 생존을 위해서 어떤 택한 삶의 방법의 하나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화를 만든 감독의 태도는 주커버그를 다루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가장 인간을 거대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대신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 닥터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흔히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것들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를 가림막을 가지고 만드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크 주커버그가 자기 친구와 뭔가 일을 같이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현실에서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부딪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감정이 틀어지고 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관계로만 만들어진 게 사실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냐. 그 말씀은 그러니까 라고 보는 그런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게 해요. 두 분의 말씀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저커버가 만든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세계 속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과 인간을 맺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상이다. 그거보다 자기 감정만 있고 보면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글들을 봤을 때 이모티콘이 없으면 화났나 또는 이모티콘이 있으면 즐겁네.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도 결국 감정은 자신의 감정, 자기의 감정만 보여주는 거다. 교류한다기보다는 자기를 그냥 현시하는 거다. 이 태도가 바로 이 영화에서의 주커버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페이스북은 좀 묘해요. 왜냐하면 다른 SNS보다 페이스북이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 익명성을 차단시켜요. 본인 인증 안 되면 절대 페이스북은 사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가입하기가 제일 힘든 SNS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 그렇게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아무나 가입 못하게 하면 그만큼 자기 감정은 더 증폭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충분히 아는 사람이라는 감정들. 제가 페이스북 뭐 저도 합니다만 계정을 만들어 놓은 지는 한 6, 7년 되는데 실제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최근 한 1년 사이인데 왜 제가 안 했냐면은 지금 파건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들어가는데 굉장히 짜증이 났어. 그 다음에 털리는 게 싫었어. 뭐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감추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웬 파도 타기 하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내 거에 뜨는 거야. 그 말인즉슨 나 또한 상대방 거에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뭐 털어도 그렇게 먼지는 조금 나는 감출 거는 조금 있는 사람인데 아닌 걸로 아는데 먼지 조금 난다니까 조금. 왜 이러세요? 반문화의 황제께서. 근데 지금 왜 페이스북을 하냐면은 뉴스피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내가 관계를 맺는다기보다는 현재 웹라인상에서 무엇이 주된 사람들의 관심사인가를 알아보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은 정말 조심해서 달라고 하는 게 말이죠. 지인들의 급하고있는 마찬가지고 지인들의 그 게시물 중에서 좋은 게 있어가지고 댓글이라 공감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1대1 관계 속에서 눌렀는데 예를 들면 파고님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를 때마다 나한테도 그게 뜨더라고. 그거 굉장히 짜증나대. 그래서 더 줄일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SNS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거기서 보이는 뉴스피드에 보이는 정보가 모든 정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야 결국은. 그 시스템 자체가 끼리끼리만 모이게 돼 있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진보정당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몇 년 전에 선거 같은 거 하고 할 때 보면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다 보면은 세상이 곧 바뀔 것 같았지? 아니, 저희 당이 원내 제1당이에요. 비록 저가 지금 속해는 당은 원외 정당인데도 막상 페이스북만 들어가면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 정당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트위터를 할 때도 그렇고 일단 트위터 상에 올라오는 기사들이나 정보들은 클릭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기사를 보고 싶으면 바로 그 언론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SNS의 기능은 말이죠. 확산성보다는 결집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할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면은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정말 내일로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니까.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SNS 효과가 있지만 확산성에는 한계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4.13 총선의 결과를 두고 팟 모시갱이라든가 뭐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도 보면은 지지자들을 확실하게 결속시키는 기능을 했다. SNS라든가 팟캐스트가. 근데 팟캐스트 전혀 안 듣는 사람은 아니 심지어 젊은 친구들도요 다 들을 것 같죠? 몰라.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완전히 무시될 것도 아니지만 SNS의 어떤 성능을 과신해도 안 된다. 이게 가장 중립적인 판단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신하지 말아라. 특히 SNS 같은 경우는 당신과 비슷한 세계를 일부러 더 골라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실제로 나와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커버가 만든 세상에 너무 놀아나지 말자 이거지. 그렇지. 저는 결국 조디악에서 이 조디악 사건에 매몰된 4명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영화를 보여줌으로 인해 그 시대를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또 페이스북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바로 개발자 주커버그를 통해 SNS가 이렇게 범람하지만 과연 거기에 속해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SNS라는 사람을 완전히 올가매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그야말로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킨 사람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돈은 연락에 챙겼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결국
여기서도 데이비 핀처는 마크 주커버그 캐릭터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시대상을 그린. 예.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후반에 다른 사람들 밥 먹으러 가는데 주커버그 혼자 앉아서 계속 페이스북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훌륭하고 아주 쓸쓸하다고 느낀 게 결국 자기가 청년들 중에는 가장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친구들, 동료들 다 잘라내고 결국은 자기가 못되게 굴어서 자기를 매몰차게 찾던 그 여자친구 계속 페이스북에서 친구 초대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그 사진 어루만지는 마크 주커버그의 모습이 굉장히 씁쓸해 보이고 이게 현대인의 자화상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민을 느끼게 하는.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결국은 케인이 끝에 가서 찾고 했던 로즈버드가 무엇인가. 주커버그한테는 옛 여친의 사진이 로즈버드 같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만들게 하는. 좋은 비유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작하고 끝을 내는 지점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시민 케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약간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도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더 좋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이게 확실히 영화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좀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고 그 영화를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백하자면 우리도 이 방송하면서 공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뭐 4편을 주로 봤고 곤걸은 그냥 서비스로 약간 언급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핀처는 확실히 지금 현대에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시네아스트인 것만은 틀림이 없구나. 만약에 세븐 이후에 내리막스가 계속 지속됐다면 한때 반짝했지만 그저 사라진 그저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대로 조디악으로 부활하고 그다음에 SNS 소셜 네트워크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곤골도 저는 뭐 세븐이나 조디악 만큼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냥 핀처 살아있네 정도의 느낌 받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은 곤골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핀처 하면은 곤골이 아닌가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로 평타 이상을 유지하면서 자기 어떤 크리에이티브와 능력을 유지하는 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핀처 인정하고. 데이비 핀처 제가 지금 자료조사한 것 중에 보니까 이런 말을 있는 평론이 하나 있더라고요. 데이비 핀처 거장으로부터 딱 한 발자국 남은 한 감독이라는 표현 누가 썼더라고요. 멋있는 표현인데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데이비 핀처에 대해서는 이 평가에 크게 동의하는 편이고요. 굉장히 개인적 의견으로 저는 이 그 한 발자국이 원래 초기에 보여줬던 그 현란한 스타일과 현재 완숙미가 어딘가 결합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현대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죠. 핀처가 데이비드 린치나 크로넨버그에 비교하면은 한 발자국은 좀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두세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 근데 마이클 베이에 비하면은 훨씬 가까이 가 있는. 어디다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린치나 크로넨버그는 거장 오브 더 거장이고요. 린치나 크로넨버그 같은 경우는 거장이란 표현을 쓰고 핀처 같은 경우는 장인이란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것. 그래도 마이클 베이도 그쪽 분야에서는 장인이야. 너무 무시하지 마. 저는 이번에 거장이란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거의 거장에 근접한 느낌은 좀 드는 게요. 동시대 감독들 혹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뭐 핀처 정도면 이제 중견 감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의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감히 이번에 다시 보면서 크리스토퍼 놀란보다는 한 수 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또래 그 프로파간다 필름즈를 통해 데뷔했던 뭐 마이클 베이, 미션 공들이 스파이크 존즈, 안토노코와 알렉스 프로스, 잭 스나이더, 고 보번스키 중에 한 명 뽑으라면 전 데이비 핀처예요. 그건 뭐 당연하죠. 스파이크 존즈가 약간 아깝긴 합니다. 그 중에서는 핀처가 제일 낫고요. 아까 얘기했던 린치나 그 크로넨버그의 차이점, 그러니까 거장에 가까이 다가가자는 얘기가 쓰냐면은 린치나 크로넨버그 영화는 자기의 세계관이나 철학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싹 배어나와.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세계의 확실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세계야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영화를 통해서 싹 배워나가는데 핀처는 아까 얘기했던 파이트 클럽의 몇몇 작품에서 나도 이런 거 할 줄 안다라는 게 막 보여. 그리고 지금 파고님 얘기했듯이 그래도 걔보다 조금 더 어설픈 게 논란인 게 얘는 여러분 저 이 정도 합니다. 저 이렇게 인셉션 같은 것도 만들고요. 배트맨 같은 블록버스터에 철학도 담을 줄 안답니다라는 거를 저런 거죠. 소위 말하는 명문대 나온 애가 과잠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자기 그 대학 표시 내려고 그런 느낌을 논란 영화가 살짝 받아요. 근데 핀처는 학과나 과 이름이 안 써있는 과잠을 입어도 자식이 공부 좀 하게 생겼는 걸 이런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은 일단 잘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드는데 못 만드는 부분은 정말 못 만든다. 저는 데이비드 핀처의 실패작들을 보면 세븐 이후로 장르에 매몰되는 경우에 실패해요. 대표적인 게 패닉룸과 게임. 게임은 좀 아니지 진짜. 네. 네. 그 영화 반전은 진짜 쌍욕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장르로부터 자유로웠던 중후반기 작품들 조디악도 그랬고 소셜 네트워크도 그랬고 곤걸도 그랬고 저는 오히려 이런 작품들이 훨씬 뛰어나지 의도적으로 이런 장르 영화를 만들려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예. 전 아직도 데이비드 핀처의 최고의 영화는 세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이제 완숙미와 그런 것들이 그 스스로의 장르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면하고 화학 결합에 정말 멋지게 되면은 데이비드 핀처 영화는 정말 아름답게 빛납니다. 세븐은 패기가 있잖아요. 또 예, 패기가. 그 패기의 장르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모습 거기에 나름대로의 철학적 의미까지 좀 더 깊어진다 그러면은 놀라운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조대학에는 원숭미가 있죠. 아니야 그래도 아직 세븐을 뛰어넘는 영화는 못 만들었어요. 세븐이야말로 90%는 시나리오의 힘이죠. 안 그래요? 화면, 연출 다 그런 거 통제하는 게 감독의 역량이에요. 조디학이야말로 그냥 90%의 실화의 힘이지요. 옳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여전히 세븐과 조디악파로 나누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핀처의 흥미로운 코멘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자료를 조사해 주신 모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핀처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극단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스탠리 큐브릭의 방법이다. 골목길의 끝에서 네 녀석이 주정뱅이를 걷어차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관객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안다. 관객은 그 장면을 목격할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정뱅이처럼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큐브릭의 방법이고 스티븐 스필버거의 방법이 있다. 관객을 액션의 한가운데 뚝 떨어뜨려 놓고 그들의 대리 경험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감정의 흐름을 통해서도 말이다. 이 방법이 관객을 좀 더 몰입케 한다. 나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게 끌리긴 하지만 내 방식은 내가 만든 장면을 볼지 안 볼지 관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야 핀처 그러면 너는 한쪽으로는 큐브릭이고 한쪽은 스필버거인데 두 가지를 통달한 나머지 둘 다 안 쓰고 너만의 방법을 개척했다는 거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 참. 제3의 길. 예. 영국노동당의 제3의 길은 폭망했습니다. 그래 제3지대로 가서 깃발이나 세워라 핀처야. 제3의 길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진짜 제3의 길대로 나오겠죠. 그러겠죠.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뭐 그의 최고 걸작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영화를 놓고 또 다른 이견들이 나오는 건 일정 부분 핀처가 의도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런 코멘트를 날린 것으로 보아. 핀처가 이 시대에 뛰어난 시네아스트라는 건 인정하지만 감히 큐브릭에 자기를 빗댔다라는 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스필버거도 마찬가지고. 주제를 알아라 핀처. 아주 엔딩에 가서 확 빈정이 상하는데. 나중에 핀처 만나면 물어봐야지. 한국의 스탠리라고 알아요? 이러고 물어봐야지. 내가 만나면 한 방 먹일 거야. 네. 말은 막상 저렇게 해도 데이비드 핀처 만나면 형 안녕하세요 이럴 거야. 아니 그냥 하이 데이비드 이 정도는 되겠죠. 예.
오늘 데이비 핀처 한번 다뤄봤네요. 사실은 저희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너무 B급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모르는 감독이라 방송 접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감독들 중에 조금 장르 영화들을 만들면서 우리들에게 작가로 인식될 만한 감독들을 좀 앞으로 종종 다뤄드리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크리스토퍼 놀란을 할까, 데이비 핀처를 할까 하다가 저희 4명 공이 크리스토퍼 놀란보다는 데이비 핀처를 더 좋아하는 관계로 선택을 하게 됐네요. 논란도 언젠가 다루긴 다루겠죠. 예.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아마 논란을 다루면 우리 방송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논란의 중심에선 논란. 뭐 그런 제목으로 쓰게 되겠네요. 저희는 영화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영화 친구분들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 저희 오늘도 10시에 모여서 지금 몇 시죠? 3시입니다. 한 5시간 떠들었네요. 저희들의 의견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만의 의견이니까 여기에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이나 저희 뭐 페이스북 계정도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뭐 친구도 많이 맺어주시고요. 예, 저희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사정 세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고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칠발정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좋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빠르면 12월 중에는 어쩌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만나뵐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스피노프 하는 건가? 예.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장시간 함께해 주신 3분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여전히 광화문과 시청역에서 아마 국민 걸기대인가요? 촛불 집회인가요? 현재로서는 촛불 문화제라고 보는 게 촛불 문화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소중하게 여겨 좀 더 풍성하고 알찬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의 후원 시스템 혹은 농협계좌 35141327370113 계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